스위스 제네바 유네스코 본부 회의실 30년 경력의 독일 고위 외교관 마르쿠스 슈타인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오판은 한국 문화를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순간 회의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국제 외교의 냉철함을 상징하던 그가 공개적으로 눈물을 보인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모든 참석자들이 숨을 죽인 가운데 마르쿠스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단 한 곡의 노래가 30년 외교관 생활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아리랑입니다. 그는 무엇을 들었길래 수십 년간 쌓아온 외교관의 차가운 가면이 무너져 내렸을까요? 그리고 그가 찾은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마르쿠스 슈타인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잠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르쿠스 슈타인입니다. 유네스코 유럽문화분과 국장이죠. 적어도 얼마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30년 넘게 유럽 외교 무대에서 활동해온 저에게 문화는 그저 외교라는 큰 그림 속 작은 조각에 불과했어요.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문화교류 제안은 항상 정치적 의미가 더 컸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죠. 또 왔군요. 한국 측 협력안이. 사무실에서 서류를 훑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문화예술 교류 확대, 유럽 한국 공동 콘텐츠 제작. 늘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후배 외교관 에릭이 제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르쿠스, 이번엔 꽤 진지해 보이는데요. 유네스코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에릭, 자네는 아직 젊어서 모르는군. 이런 제안들은 형식적인 제스처일 뿐이야. 한국 음악? 그저 민속공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창밖을 바라보며 10년 전 서울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무역협상 자리에서 만났던 한국 측 외교관과의 마찰이 아직도 선명했어요. 너무 감정적이고 융통성 없는 태도에 실망했던 기억이 남아있었죠. 그들은 협상 테이블에서도 감정을 숨기지 못해. 외교는 냉철한 논리와 타협이 필요한 거야. 문화도 마찬가지고. 에릭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마르쿠스,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한국 문화가 지금 유럽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요. 저는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자네, 요즘 젊은이들처럼 그 케이팝인가 하는 걸 들었군. 하지만 그건 문화가 아니라 산업이야. 외교의 언어로 쓰기엔 너무 가벼워. 에릭의 눈빛이 실망으로 가득 찼지만 저는 그저 오랜 외교관으로서 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유럽의 외교 무대에서 한국 문화는 여전히 비주류였고 제 직책에서는 격식과 위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했으니까요. 적어도 제가 그렇게 믿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문화가 외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제 생각은 확고했어요. 문화는 그저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해. 실질적인 협상에서는 경제와 안보가 중심이지. 에릭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데 마르쿠스, 최근 통계를 보셨나요? 한국 문화 콘텐츠의 수출 규모가 엄청납니다. 단순한 제스처가 아닌 것 같은데요. 숫자로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외교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것이야. 역사와 전통, 그리고 힘의 균형이 중요하지. 내가 30년간 배운 바로는 문화적 교류라는 것은 결국 실질적 협상을 위한 윤활유에 불과해. 저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서울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한국 측 협상단과 함께 있는 모습이었죠. 이날, 우리는 무역협상이 결렬된 직후였어. 한국 측 대표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지. 이게 바로 내가 말하는 문화적 차이야. 우리는 감정을 절제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반면 그들은 모든 것을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더군. 에릭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들의 그런 태도가 문화적 특성이 아니라 당시 협상 내용 자체가 그들에게 불공정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그랬을까? 하지만 곧 머리를 흔들었죠. 아니, 협상은 늘 타협의 과정이야.
이득과 손실이 공존하는 법이지. 그걸 이해 못하는 건 어딜 가나 미숙한 거야. 사실 내심으로는 에릭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30년간 쌓아온 제 신념을 그렇게 쉽게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외교관으로서의 권위와 경험이 제 관점을 굳건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아무튼 이번 한국의 제안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검토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게. 우리에겐 더 중요한 유럽 내 문화 정책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니까. 에릭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저 한숨만 내쉬었죠. 젊은 외교관의 눈에는 제가 완고한 구시대의 인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것이 경험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을 현실적으로 보는 눈이라고요. 창밖으로 제네바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몇 세기를 이어온 유럽의 도시, 그리고 그 속에서 이어져 온 외교의 역사. 저는 그 역사의 일부였고 전통을 지키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퇴직을 앞둔 제 책상 위로 또 다른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아리랑에 울린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열리는 공연이었죠. 저는 피식 웃으며 쓰레기통을 향해 던지려다 멈췄습니다. 부국장 릴리가 제 사무실에 들어왔거든요. 마르쿠스, 그 초청장 보셨나요? 파리 문화원 행사입니다. 릴리, 난 이제 보여주기식 문화 행사엔 관심 없네. 퇴직까지 한 달 남았어. 서류 작업 마무리하는 게 더 중요하지. 릴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한 표정으로 제 앞에 섰습니다. 마르쿠스, 이번엔 다릅니다. 유럽은 지금 한국과의 전략적 감성 연결이 중요한 시점이에요.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하시고 이 자리에 꼭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녀의 진지한 표정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릴리는 늘 실무적이고 효율적인 면모를 보여왔기에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릴리, 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한 행사인가? 나는 그저 평범한 민속 공연을 기대하고 있을 뿐인데. 이번 공연은 단순한 민속 공연이 아닙니다. 이하은은 크로스오버 작곡가이자 소프라노로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그녀의 아리랑 재해석이 최근 유럽 음악계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어요. 벌써 티켓이 매진됐다고 합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한국 민요가 유럽에서 매진이라고? 정말 이상한 세상이 됐군. 릴리는 태블릿을 꺼내 이하은의 이전 공연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전통 악기인 해금과 서양 현악 사중주, 그리고 전자음향이 결합된 독특한 공연이었어요. 잠깐 보기만 했는데도 그녀의 존재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번 공연엔 프랑스 문화부 장관을 비롯해 여러 유럽 문화계 인사들이 참석합니다. 사실상 비공식 문화 정상회담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경력의 마지막이 아시아 음악 공연이라니. 그저 형식적인 의무라고 생각하며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네. 가지.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말게나. 릴리는 활짝 웃으며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초청장을 다시 보았습니다. 이하은의 아리랑. 전통과 현대의 만남. 그냥 또 하나의 외교적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날의 경험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죠. 사무실에 혼자 남겨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퇴직을 앞둔 지금 제 30년 외교 경력이 어떤 의미였는지 돌아보게 됐어요. 수많은 회의, 협상, 공식 만찬. 하지만 정작 다른 문화를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은 얼마나 했을까요? 어쩌면 에릭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처음으로 제 완고한 태도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주 잠깐이었어요. 곧 다시 익숙한 생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냐, 30년 경험이 틀릴 리가 없어. 이건 그저 퇴직을 앞둔 노인의 감상에 불과해. 그렇게 일주일 후, 저는 파리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마지막 공식 임무를 위해서였죠.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일까? 라는 의문이 계속 맴돌았지만 외교관으로서의 의무감이 그 의문을 덮어버렸습니다. 파리의 오래된 콘서트홀에 들어서자 예상외로 많은 인파가 눈에 띄었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를 나누며 프랑스 문화부 장관, 주 프랑스 한국 대사와 악수했죠. 모두가 기대에 차 있었지만 저는 그저 빨리 끝나길 바랐습니다. 마르쿠스, 이 자리에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한국 대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초대받은 것이 영광이죠. 외교적 수사로 응답했지만 내심으로는 이 자리가 얼마나 빨리 끝날지 시계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행사장은 예상보다 훨씬 북적였습니다. 유럽 각국의 정치인, 예술가, 유명 인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분위기는 단순한 문화 행사보다는 중요한 사교의 장에 가까웠습니다. 드물게도 젊은 관객들이 많았죠. 프랑스 문화부 장관이 환영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경계를 넘어 예술로 하나 되는 특별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한국의 전통이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되는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공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으로는 또 다른 외교적 수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진심일까? 의심했죠. 자리에 앉아 프로그램북을 펼쳐보니 아리랑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정서가 담긴 민요. 역사적 아픔과 희망이 공존하는 노래. 평소라면 지루하게 느꼈을 텍스트였지만 오늘따라 왠지 관심이 생겼습니다. 마침내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 위에 이하은이 등장했습니다. 현대적인 드레스에 전통 문양이 들어간 디테일이 돋보이는 차림이었어요. 그녀의 단아한 외모와 조용한 카리스마가 순간적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하은은 관객들을 향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이건 저의 아리랑이지만 오늘부턴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그녀의 첫마디에 청중의 뜨거운 호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의례적인 박수만 쳤지만 대중들의 환호에 약간 놀랐어요. 무대 뒤편에서 현악 사중주단이 등장했고 한쪽에는 해금 연주자가 자리했습니다. 전자음향 장비가 세팅된 것도 보였습니다. 전통 음악 공연이라기보다 현대적 퓨전 콘서트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이하은의 첫 소절이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순간 제 몸에 미세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민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서사시였어요. 전통적인 아리랑 멜로디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편곡과 이하은만의 독특한 소리 창법이 어우러져 완전히 새로운 음악으로 재탄생한 느낌이었습니다. 가사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멜로디가 제 어린 시절 어머니가 듣던 라디오 소리와 묘하게 겹쳤습니다. 또한 딸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의 선율과도 닮아 있었죠. 처음 듣는 노래인데 왜 이렇게 익숙한 걸까요? 이하은의 목소리는 때로는 강물처럼 부드럽게, 때로는 산바람처럼 거칠게 변화했습니다. 클래식 소프라노의 기교와 한국 전통 창법이 절묘하게 결합된 그녀만의 스타일이었어요. 제 마음속 단단했던 무언가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이하은은 말이 없었지만 그녀의 손짓 하나하나가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눈빛 하나로 관객과 소통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강인함과 섬세함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멜로디가 절정에 달하자 갑자기 제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울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래전에 잊고 있던 감정이었어요. 어릴 적 어머니 품에서 느꼈던 그 따스함, 아버지의 무언의 사랑, 그리고 제가 딸에게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던 애정.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되살아났습니다. 노래가 절정에 달했을 때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무슨 일이지? 왜 내가? 당황스러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콘서트가 끝나고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많은 청중들이 저처럼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 뺨 위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30년 외교 생활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죠. 마르쿠스, 괜찮으세요? 릴리가 물었습니다. 그래, 괜찮아. 그냥. 조명이 눈을 자극했나 봐. 그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 곡의 노래가 어떻게 저를 이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외교관으로서 수많은 공연을 봐왔지만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마치 제 영혼의 한 부분이 깨어난 것 같았어요. 공연이 끝난 후 리셉션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여전히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사람들과 형식적인 대화를 나누면서도 계속해서 그 노래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국 대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마르쿠스님, 공연은 어떠셨나요? 솔직히 말하자면. 잠시 말을 고르던 저는 평소와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리랑이 단순한 민요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대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슬픔과 희망, 그리고 생명력을 담고 있습니다. 이하은은 그것을 현대적 언어로 재해석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죠. 그걸 느끼셨다니 기쁩니다. 그 순간 저는 문화를 바라보는 제 관점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문화는 그저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을 전달하는 매개체였던 것이죠. 리셉션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온 저는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아리랑의 선율이 제 마음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리고 그 밤, 오랜만에 독일에 있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특별한 일은 아니야.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이상하게도 그날 밤 저는 딸과 평소보다 훨씬 길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치 아리랑이 제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감정의 문을 열어준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창문을 열고 파리의 아침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아직도 어젯밤의 감정이 가시지 않았어요. 산책을 나가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몽마르트르 언덕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관광객들 사이로 걸으며 제 마음속 이상한 감정의 정체를 파악하려 했어요. 몽마르트르의 아침은 특별했습니다. 햇살이 도시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고 거리 예술가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저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이 모든 광경을 하나하나 새롭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흑백 세상이 갑자기 색을 얻은 것처럼요. 작은 카페에 앉아 에스프레소를 주문했습니다. 파리의 아침을 즐기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외교관으로서의 삶을 돌아보았어요. 얼마나 많은 순간을 의무라는 이름으로 그저 지나쳐버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문화적 경험을 정치적 제스처로만 치부했을까요? 카페를 나와 다시 걷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거리의 작은 광장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 선율. 믿을 수 없게도 아리랑이었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그곳으로 다가갔죠. 피아노 앞에 모여든 사람들 사이로 어제 본 그 가수 이하은이 보였습니다. 해금 음원과 피아노에 맞춰 그녀는 조용히 등장해 즉흥적으로 아리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공연장의 격식 있는 무대가 아닌 파리의 거리에서 아리랑은 더욱 생생하게 다가왔어요. 이하은의 목소리가 몽마르트르 광장을 채우자 관광객들과 파리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그녀의 노래에 귀 기울였죠.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공연장의 격식 있는 무대가 아니라 햇살 아래 파리의 거리. 그 자연스러움이 아리랑의 매력을 더욱 깊게 만들었어요. 순간 깨달았습니다. 계획된 공연보다 이 즉흥적인 순간이 오히려 더 감동적이라는 것을. 외교관으로서의 저는 계획과 규칙을 중시했지만 인간 마르쿠스는 이런 즉흥성과 진정성에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피아니스트는 클래식 훈련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이며 아리랑을 재해석했어요. 이하은은 말없이 손짓 한 번으로 음악의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말이 없었지만
그 존재감은 어제의 무대보다 오히려 더 강렬했어요. 조용한 카리스마가 광장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 외교 경력 중 가장 진실된 문화 교류의 순간이었으니까요. 그것은 협상 테이블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거리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제 주변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양한 국적,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두 같은 음악에 감동하고 있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세계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인파 속에서 한 한국인 여성이 조용히 아리랑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듯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아리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한 민족의 정서였음을 느꼈습니다. 이하은은 노래하면서도 그 여성을 알아챘는지 눈빛만으로 무언가를 교감하는 듯 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교류에서도 고향이라는 공통된 감정이 두 사람 사이를 이어주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말 없이도 전달되는 그 감정의 깊이가 놀라웠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한국인 남성도 노래에 합류했어요. 그리고 또 한 명, 또 한 명. 어느새 몽마르트르 광장에는 자발적인 아리랑 합창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같은 노래로 하나가 되는 광경이었죠. 한 노부부는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젊은 여성은 아이를 안고 아리랑을 흥얼거렸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역사의 아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회복력을 보았습니다. 제가 서류와 통계로만 보았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다가왔어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외국인들도 후렴구를 따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언어는 달라도 그 선율은 모두의 마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프랑스 여성이 한국인 할머니의 손을 잡았고 일본인 관광객은 한국인 청년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국경과 역사의 갈등이 잠시 녹아내린 순간이었어요. 이하은은 그 모든 것을 지휘하듯 노래를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손짓 하나로 군중의 합창을 이끌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때로는 우아하게, 때로는 강렬하게 변화하며 사람들의 감정을 이끌었어요. 피아니스트의 연주도 점점 더 열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보지 않고도 완벽한 호흡을 맞추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꺼내 그 장면을 녹화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간의 외교 생활에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었을까요? 회의실과 문서 속에서 잊고 있던 인간다움을 이 작은 파리 광장에서 다시 찾고 있었습니다. 왜 이러지? 내가 왜? 혼잣말로 중얼거렸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리랑의 선율이 제 안의 인간적인 부분, 30년간 외교관으로서 억눌러왔던 감정의 벽을 무너뜨린 거였어요. 그 순간 광장에 모인 모든 이들은 국적도 직업도 없는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오랫동안 제가 무시해왔던 감정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의 품에서 느꼈던 따스함, 첫사랑의 설렘, 딸이 태어났을 때의 벅찬 기쁨, 그리고 외교관이 되면서 점점 멀어졌던 그 소중한 감정들. 저는 성공한 외교관이 되는 과정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하은의 노래가 절정에 달했을 때 광장은 완전한 하모니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양한 악기들이 하나의 오케스트라를 이루는 것 같았어요. 각자의 음색과 특성을 가지면서도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문화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함께 어우러지는 것. 고향을 그리워하는 디아스포라 한국인들의 눈빛, 그 감정에 동화된 다른 나라 사람들의 표정. 제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진짜 외교의 모습이었습니다.
형식과 규칙이 아닌 감정과 공감으로 연결되는 사람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외교란 서류와 회의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 어린 교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제가 30년간 추구해온 외교와는 다른 모습이었지만 어쩌면 이것이 더 근본적인 외교의 본질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광장에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하은과 피아니스트는 관객들에게 인사했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 감동의 여운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외국인 여성이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당신도 한국인인가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독일인입니다. 그런데 왜 우시나요? 노래를 이해하셨나요? 아니요, 가사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음악의 힘이죠. 언어의 국경의 벽을 뛰어넘는. 이하은이 공연을 마치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파리에 온 한국 관광객들과 대화를 나누고 프랑스 사람들의 질문에 프랑스어로 유창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음악에 대해 물어보는 이들에게는 영어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의 언어를 자유롭게 오가는 그녀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옆으로 다가가고 싶었지만 갑자기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 문화를 민속 공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평가했던 제가 지금 이렇게 감동받고 있다는 것이 스스로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 순간 이하은이 제 시선을 알아차렸는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짧은 눈인사에서도 그녀의 차분한 자신감과 문화적 긍지가 느껴졌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감성입니다라는 메시지가 그 눈빛에 담겨 있는 듯 했어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제가 찍은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과 그 감동을 나누고 싶었어요. 30년 경력의 외교관이 SNS에 영상을 올리는 건 처음이었죠. 하지만 그땐 외교관이 아닌 그저 감동받은 한 사람으로서 행동했습니다. 파리 몽마르트르에서 만난 아리랑. 오늘 저는 진정한 문화 교류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간단한 문구와 함께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베를린에 가도 될까?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 오랜만에 딸을 만나고 싶다는 진심 어린 마음이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제 영상은 다음날 아침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댓글에는 여러 나라 언어로 감사와 감동의 메시지가 넘쳐났어요. 심지어 뉴스에도 보도되었습니다. 독일 외교관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요. 제 이름과 얼굴이 기사에 실렸습니다. 호텔 로비에 내려가자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마르쿠스 슈타인 씨, 어제의 아리랑 순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왜 눈물을 흘리셨나요? 외교관으로서 이런 문화적 경험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30년 외교관 생활 동안 저는 문화를 항상 정치의 도구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어제 아리랑을 통해 깨달았어요. 진정한 외교는 형식적인 교류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된 감정 교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 인터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저는 갑자기 문화 외교의 새로운 얼굴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머리로는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지만 마음으로는 이것이 제 30년 경력의 진정한 결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한국 외교부로부터 공식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아리랑 유럽 순회 교류 프로젝트의 공식 초청장이었어요. 퇴직을 앞둔 저에게 마지막 외교적 사명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메일 내용은 간결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마르쿠스 슈타인님, 당신의 진심 어린 감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아리랑이 가진 보편적 울림을 유럽 전역에 전할 수 있도록 당신의 경험과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저였다면 바로 거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어요. 아리랑을 통해 느낀 감동이 제 마음을 변화시켰으니까요. 오랜 고민 끝에 수락 메일을 보냈습니다. 고위 외교관으로서의 마지막 임무, 그것은 형식적인 의무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선택이었습니다. 이것이 제 외교관 경력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죠. 그렇게 저는 유네스코로 돌아가 퇴직 절차를 밟는 동시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릭과 릴리는 제 변화에 놀라워했지만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특히 에릭은 항상 마르쿠스가 바뀔 수 있다고 믿었어요라며 웃었습니다. 한 달 동안 저는 아리랑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 다양한 버전, 그리고 현대적 재해석까지. 그리고 딸과 함께 한국어 기초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도 설레는 한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달 후 저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야외 공연을 위해서였죠. 무대 뒤에서 대기하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이하은이 다가왔어요. 마르쿠스님,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내가 감사하지. 너의 음악이 내 인생을 바꿨으니까. 이하은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공연이 걱정되세요? 물론이죠. 피아노는 취미로만 쳤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걱정 마세요. 그냥 마음을 열고 음악에 몸을 맡기세요. 아리랑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심을 담는 노래니까요. 그녀의 말에 용기를 얻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저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의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무대 위에서 내려다본 광장은 장관이었습니다. 노인부터 아이까지, 한국인부터 외국인 관광객까지 모두가 모여 있었어요. 이하은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노래가 이렇게 멀리 왔습니다. 당신들 덕분에요. 그 한마디에 관중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하은이 아리랑 첫 소절을 부르기 시작했고 저는 준비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연습했던 대로 따라 연주했죠. 처음에는 긴장으로 손가락이 약간 굳었지만 이하은의 목소리를 따라가며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노래가 절정에 이르자 저는 눈을 감고 음악에 완전히 몰입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선율만이 남았습니다. 마치 제가 음악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놀랍게도 광장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아리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개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여 광화문 광장을 채웠어요.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외교라는 것을. 서류와 회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된 연결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내려다본 광장은 장관이었습니다. 노인부터 아이까지, 한국인부터 외국인 관광객까지 모두가 같은 노래를 부르며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30년 외교 생활에서 꿈꿨지만 결코 이루지 못했던 광경이었습니다. 진정한 통합, 경계 없는 교류. 공연이 끝나고 무대 아래로 내려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90대로 보이는 한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우리 노래를 세계에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얼굴에서 제 아버지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전쟁의 상처를 간직한 채 살아온 그 세대와 그들의 이야기를 외면했던 제 자신, 그리고 제가 소홀했던 딸과의 관계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제 마음을 관통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리랑은 슬픔만이 아니라 희망도 담고 있어요. 고개를 넘어가면 새로운 시작이 있으니까요. 당신도 이제 새로운 고개를 넘고 있는 것 같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리랑을 통해 제 삶의 새로운 장이 열렸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날 밤 서울의 한 레스토랑에서 이하은과 한국문화부 관계자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었어요. 퇴직 후에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직 구체적이진 않지만 문화 교류에 더 깊이 관여하고 싶습니다. 특히 음악을 통한 교류에 관심이 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들은 제 솔직함에 감동한 듯했고 여러 가지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유럽 마이너스 아시아 문화 대화 프로그램의 자문위원 제안을 받기도 했어요. 인생의 마지막 장이 새롭게 써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하은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공부하면서 깨달았어요. 문화는 그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요. 지금 마르쿠스님이 바로 그 과정을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녀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문화를 보여주는 것, 전시하는 것으로만 여겼는데 이하은은 그것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 차이가 제가 30년간 보지 못했던 진정한 문화 교류의 본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의 한국 방문은 끝이 났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후 저는 클래식 라디오 방송에 초대되어 아리랑을 테마로 한 강연을 했습니다. 젊은 음악가들이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죠. 음악은 외교보다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왜냐하면 음악은 마음과 마음을 직접 연결하니까요. 제가 30년 외교 생활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한 곡의 노래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강연은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고 여러 음악학교와 문화기관에서 비슷한 강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요청을 기쁘게 수락했어요. 아리랑이 저에게 준 깨달음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제 개인적인 삶에서 일어났습니다. 딸과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매주 함께 식사하고 때로는 함께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딸은 제 변화를 신기해하면서도 기뻐했어요. 아빠,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어요.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정말 신기하네요. 그래, 단 한 곡의 노래가 30년 동안 굳어있던 내 마음을 녹인 거야. 음악의 힘이란 정말 놀라운 거지. 이제 매일 아침, 저는 작은 연습실에서 아리랑을 조용히 연주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독일에 사는 딸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내가 어릴 적 불렀던 그 노래, 오늘도 떠올랐다. 이번 주말에 만나서 함께 연주해 볼래? 아리랑은 이제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제 삶의 전환점이자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어요. 때로는 그 멜로디를 연주하면서 파리의 몽마르트르 광장과 서울의 광화문을 동시에 떠올립니다. 서로 다른 두 장소이지만 같은 감동과 깨달음을 준 곳이니까요. 외교관으로서의 삶은 끝났지만 인간 마르쿠스 슈타인의 진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아리랑이 가르쳐준 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잊고 있던 제 자신의 마음이었으니까요. 지금도 저는 아리랑을 연주할 때마다 파리의 그날과 서울의 그날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아리랑 고개를 넘고 있지만 그 길에서 함께 부르는 노래가 있다는 것을요. 가끔 이하은과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그녀는 이제 유럽 전역에서 공연하며 한국 음악의 현대적 재해석을 선보이고 있어요. 파리에서 입양된 한국 아이들에게 한국 민요를 가르치는 자원봉사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의 활동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음악이 단순한 예술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강력한 매개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문화는 이해의 다리가 될 수 있어요. 이하은이 한번 보낸 메시지가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요. 그녀의 말처럼 제가 정말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30년간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저는 말하는 것에만 집중했지 듣는 것의 중요성을 간과했어요. 아리랑은 제게 처음으로 진정한 듣기의 경험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베를린에서 열린 동서양 음악의 만남 심포지엄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한 음악학자가 말했어요. 아리랑은 단순한 민요가 아니라 집단 기억의 저장소입니다. 그 노래 속에는 한 민족의 역사와 감정이 농축되어 있죠.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문화에는 그런 노래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미처 듣지 못했을 뿐. 독일에도 물론 그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관으로서 저는 그것을 분석하는 데만 집중했지 진정으로 느끼는 데는 소홀했던 것 같아요. 퇴직 후 6개월, 저는 이제 문화대사라는 새로운 직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직책은 아니지만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문화적 이해를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젊은 예술가들의 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때로는 제 경험을 나누기도 합니다. 한 곡의 노래가 어떻게 30년 경력의 외교관을 변화시켰는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 변화의 본질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외교와 문화를 분리된 영역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죠. 진정한 외교는 문화적 공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서로의 노래를 듣지 않고 어떻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딸은 이제 제 변화를 응원하는 가장 큰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가끔은 함께 작은 음악회에 참석하고 집에서는 함께 아리랑을 연주하기도 해요. 그녀는 최근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다음 휴가 때는 함께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아빠, 아리랑이 당신을 바꾸었다면 저에게도 그런 노래가 있을까요? 물론이지.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노래가 있어. 단지 그것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야. 이제 저는 매일 다양한 나라의 음악을 듣습니다. 악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된 노래들이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이해할 수 있어요. 음악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소통 수단이니까요. 가끔 옛 동료들이 농담처럼 말합니다. 마르쿠스, 당신은 아리랑에 홀린 것 같아. 하지만 저는 진지하게 대답합니다. 홀린 게 아니라 깨어난 거야.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느낍니다. 30년간의 외교관 생활은 마치 일종의 꿈처럼 느껴져요. 형식과 절차, 문서와 회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저는 인간의 진짜 연결을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리랑은 저를 그 꿈에서 깨워주었어요. 지난주에는 지역 음악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정식 음악 교사는 아니지만 음악과 문화 이해라는 특별 강좌를 맡게 되었어요. 첫 수업에서 저는 아리랑을 연주하고 그 노래가 제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음악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면 세상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매주 금요일 저녁, 저는 집에서 작은 음악 모임을 주최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모여 각자의 전통 음악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터키 음악, 이란 음악, 아프리카 음악. 매번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는 함께 아리랑을 부릅니다. 이제는 모두가 그 멜로디를 알고 있으니까요. 마르쿠스, 당신이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릴리가 최근 저를 만났을 때 말했습니다. 나도 몰랐지.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어쩌면 늘 내 안에 있었던 변화였을지도 몰라. 단지 그것을 깨울 무언가가 필요했던 거지. 가끔은 제 변화가 너무 극적이어서 스스로도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아마도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고 아리랑은 그저 마른 땅에 내린 비와 같았던 것 같습니다. 잠재되어 있던 씨앗이 드디어 싹을 틔운 것뿐이죠.
이제 저는 매달 한 번씩 유네스코 문화다양성위원회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제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기쁘네요. 가장 최근 회의에서는 문화적 선입견을 넘어서는 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30년간 한국 문화를 민속공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곡의 노래가 그 모든 선입견을 무너뜨렸죠. 이것이 바로 문화의 힘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열린 마음으로 접근한다면 문화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하은과 함께 유럽 순회 강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음악 보이지 않는 외교관이라는 주제로요. 그녀의 연주와 제 이야기가 함께 어우러진 새로운 형태의 문화 교류가 될 것입니다. 이미 몇몇 대학과 문화기관에서 초청 의사를 밝혀왔어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작은 연습실에서 아리랑을 조용히 연주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독일에 사는 딸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내가 어릴 적 불렀던 그 노래, 오늘도 떠올랐다. 이번 주말에 만나서 함께 연주해 볼래? 저는 이제 삶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형식과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 세상과 연결되는 삶. 아리랑은 저에게 그런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아리랑을 연주하며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아리랑 고개를 넘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외롭지만 함께 부르는 노래가 있다면 그 여정은 덜 고독할 거라고요. 제가 뒤늦게 깨달은 이 진실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아리랑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